안녕하세요, 부대천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보고서명은 영도지역제 규제요소와 운영방식 국제비교연구라는 제목이고요. 23년 12월 1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 보시면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 방대한 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요약해서 정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간간히 정보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놀러 오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비욘드 조닝을 언급했죠. 따라서 비욘드 조닝은 앞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실제로 23년 3월에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마련 용역이 나왔습니다. 당시 가업 내용서인데요. 여기서 가업 배경,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속화되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다른 시민 생활 변화를 수용하는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를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이에 따라 주거와 업무, 여가 등 생활 공간의 접점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서 도시 한려의 공간 수요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양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기획의 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들 보행 일세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거 위주 일상 공간을 도보 30분 자립 생활권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행 일상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욘드 조닝을 실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서울시 전역으로 공간을 정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다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욘드 조닝 실현을 위한 공간 혁신 구역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부분입니다. 여기서 융복합,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토지 이용 용도, 그러니까 밀도, 배치 및 보행, 교통체계, 녹지,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공공기업 방안 마련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비욘드 투닝은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이 인센티브를 그냥 공짜로 줄까요? 당연히 공짜가 아니겠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그에 따른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비욘드 조닝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 구역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앞으로 비욘드 조닝은 실현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용도지역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역시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학을 전공했고 저도 이번에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제 정의는 토지 이용 계획,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용도, 밀도, 여기서 밀도는 인구 밀도 또는 호수 밀도를 말하고요. 높이,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입지, 배치 등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방침과 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제한 쪽이겠죠. 이를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을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를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도시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주로 보시는 도시지역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용도 지역의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가 있는데요. 용도 지구는 뭐 경관 지구라든지 고도 지구, 방화 지구, 개발 진영 지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 존재합니다. 용도 구역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큰 틀에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조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클리드 조닝이 없어서 지금 이걸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유클리드 조닝. 제가 1800년대 산업화 초기에 도입된 것이 유클리드 조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냥 용도 지역지입니다. 여기서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고요. 유클리드 조닝에서 녹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거 보고서를 보니까 뭐 유클리드 조닝 그리고 용도 지역제를 뭐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시 양개발이라든지 주거 환경의 악화되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녹지를 포함한 용도 지역제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둘의 특징을 보시면 용도를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주거라든지 공업, 상업 여기서도 뭐 녹지만 더 추가되었을 뿐이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율성이라든지 유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도시라든지 소도시 일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변화의 대응이 어려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를 다기능 복합 용도로서 신용도 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실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클리드 조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클리드 조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7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특징 모두 결국 목적은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가 주 목적임을 아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사전 확정주의라고 토지 이용은 사전에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용도를 사전에 확정한다는 것이죠. 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뭐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사전에 토지별로 용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와 같은 상위 용도를 이제 공장과 같은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한다. 이것을 이제 누적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것 역시 결국은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장과 같은 하위 용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과도한 민간에 의한 과도한 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억제, 말씀드렸죠 아까 제한 이런 데 비중을 둔다. 그래서 개발 억제주의. 그리고 뭐 토지 이용을 개별 부지 단위로 규제를 한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에는 공장이나 아파트 등을 배제하여 용도를 순화한다. 이것을 용도 순화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 앞마당의 규모와 형태 등의 시방서를 통해서 단위별로 규제한다. 시방서 규제주의.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 추구에 목적을 둔다. 지방이익 중심주의. 이렇게 총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용도지역제는 자율성, 유연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9년 5월에 포버스닷컴에 용도지역제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Let's end it. 용도지역제는 19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20세기 해결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제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냐고 여기서 언급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리를 시킴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겠죠. 바로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거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낮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통근거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뭐 교통량이라든지 대기 위험이 증가되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과연 미국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으로는 한국, 서울의 용도지역제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법, 제도적 구조의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이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힘듭니다. 첫 번째로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종료 규정을 하고요.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그러니까 뭐 건축 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합니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용도 변경,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뭐 다양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관련 다른 법과도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계획법이랑 도시계획조례 이런 식으로도 나눠져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허용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상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보이시죠?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보시면 옆에는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 보이는 걸 알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주로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50에서 100 이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보시면 최대 한도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이런 식으로 최대 한도만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 200에서 500 이하라는 규정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500보다 낮은 400% 이하로 규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의 가재 및 여건 변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인구, 가구 구조, 디지털 전환, 이러한 여건 변화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서울의 인구를 보시면 199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1, 2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1, 2인 가구 비율이 50%가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45년도에는 무려 71.2%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급격한 기술 변화, 그리고 서울의 기온 상승 때문에 앞으로는 압축 개발, 그리고 용도 복합의 필요성을 서울연구원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행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세계 대도시를 보면 이미 건물 높이라든지 용적률, 용도 등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고층, 고밀 개발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보행 활성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떤가요? 서울도 지금 앞으로 글로벌 탑5 도시 안에 들기 위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카이라인 다양화, 개방감을 확보한 고밀개발 허용, 그리고 저층부에는 공공공간 조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3개는 싱가포르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화이트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는 용도지역 등 토지 이용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인터그레이티드 트랜스포트 허브, 그리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용 토지가 서울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밀 주거지역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활용 가능한 토지 면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38.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역세권 규제 완화 정책, 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활성사업과 같은 고밀주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만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업지역 본래의 취지와 그리고 그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본은 이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 고밀 주거 지역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로폰기 힐즈를 보시면 제2종 주거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서 서울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고층 고밀 주택이 가능한 용도 지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 지역 개발 밀도 1차원 연동된 단선적 위계 구조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용도 지역제는 누적주의라든지 개발 억제주의 특징을 가진 유클리드형 용도 지역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허용 용도라든지 개발 밀도,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높이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면 각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허용 용도 범위와 용적률 250%를 적용받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주거 지역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낮은 용적률의 상업계 용도 지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로수길, 홍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주거계 용도 지역이지만 상업가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용적률이 600%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할 테고, 그렇다면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을 단순히 주거용도 건축물의 상향을 목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주거지역의 지역적 맥락을 유지하며 주거지역 내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밀 상업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재의 용도지역은 일률적 적용으로 유연한 적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개발 밀도와 허용 용도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상향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근린생활시설 범위, 용도지역과 차이 없는 허용 용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 분류는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서로 다른 용도를 광범위하게 하나의 용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것들을 보시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안마원, 제조업소, 단란주점 이러한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당연히 생활의 필수적인 용도, 서점, 극장, 수리점 이런 것들을 하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 표가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모두 허용 용도 규정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과 연동된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로라든지 철도, 공원, 학교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연희동 일대 도시자연공원, 공원이죠. 그리고 종암동 일대 기타 운동장 시설, 이런 것들이 이미 용도지역과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이 미시행된다든지 아니면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해제되는 경우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의 용도와 밀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는 용도지역을 재지정하거나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이 언급한 연희동 일대 도시자연공원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측은 여기 보이시는 종암동 일대 기타 운동장 시설인데요. 마찬가지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공원이 필요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할 때죠. 그러고 다음으로는 토지 이용 관리와 용도지역제 비교 분석인데요. 사실 이 원문을 보시면 아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비교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외국의 대도시 토지 이용 관리와 용도지역제 특징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영국, 독일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요약한 자료를 저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시면 한국과 일본은 중앙 집권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영도지역제 관련 기본 틀과 규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 내에서 규정을 구체화하죠.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행정적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의적 규정 해석에 의한 남용이 방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규제로 대응 불가 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고요. 유연한 토지 이용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과 일본 이렇게 두 개 같이 묶긴 했는데요. 보시면 한국은 지방 정부의 일부만을 위임을 하고요. 반면 일본은 기본 체계를 중앙 정부에서 제시하긴 하지만 상당수 위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조금 더 같은 중앙 집권형이지만 지방 정부에게 더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뭐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방 정부별 조닝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와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이슈에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획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용도지역제라고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뉴욕, LA, 덴버, 그리고 일본 도쿄는 용도지역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필요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구체적 사용법을 법률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용도지역제가 아닌 계획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을 공공이 검토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주요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용도지역제와 계획허가제를 합한 짬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싱가포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서 이제 토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이런 것들은 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용도규제와 관리 방식에서도 보시면 서울과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로 용도지역별 허용과 불허용도를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것을 대부분 수용한 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광범위한 허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간 용도규제가 사실 차별성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뉴욕, LA, 포틀랜드 같은 데서는 각 지방 정부마다 다양한 용도 허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 분류 체계를 활용한 용도 규제이고요. 주거 용도 수나 용도 복합 등 용도 관리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영국 같은 경우는 계획 허가로 사안별 검토를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도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규제와 관리 방식 부분인데요. 한국은 동일 용도 지역은 동일 영정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마찬가지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라든지 영정률, 범위를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별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반면 일본은 똑같은 중앙정부형이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차등 관리. 그래서 도쿄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범위 채택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범위를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조금 더 각 지방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제 요소 표현 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한국의 서울의 용도 지역을 보시면 규제 내용은 파악하기 힘듭니다. 뭐 분홍색은 상업지역이다. 뭐 이런 용도 지역에 대한 특징만 알 수 있지. 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죠. 하지만 해외를 보시면 용도 지역제 종류 외에도 용적률, 높이, 층수 이런 규제 요소에 대해서도 지도상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지도이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연구에서는 도대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할까요? 어떻게 보면 요약으로 볼 수 있겠죠.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 관리에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역적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용도와 개발 밀도, 형태 등을 관리 가능하도록 재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의 복합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건물의 물리적 요소를 규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용적률만 규제하는 용도 지역제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연계, 그리고 가로, 공공공간을 중시하는 다양한 설계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한 용도 지역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바텀업, 그러니까 지역 거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철도, 도로, 공공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별도의 용도 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비욘드 조닝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그 비욘드 조닝은 절대 공짜가 아니겠고요. 당연히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 한 수의 공공성 제고하는 측면으로 활용을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가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될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원본을 서울연구원에서 꼭 원본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초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